마당 있는 집. 저는 그날 지하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먼지가 수십 년치 쌓인 일기장 한 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냥 떨린 게 아니라 손끝이 저릿저릿할 정도로요. 일기장 표지엔 누군가의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지 못했다. 아이만 나갔다. 그 순간 저는 이게 그냥 오래된 집의 오래된 흔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작은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서윤아. 그게 제 이름입니다. 올해 42이에요. 저는 22살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딱 20회를 회사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대기업 홍보팀이요. 말은 번지르르 하죠. 하지만 실상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어요. 주말도 반납하는 날이 허다했고요. 결혼요?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질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연애를 시작하면 항상 남자 쪽에서 먼저 지쳐서 나갔거든요.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남자가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윤아 씨, 당신은 회사가 남편이에요. 나는 그냥 옵션이고. 그 말이 어찌나 정확하던지 반박도 못했어요.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22부터 42까지 딱 20년을. 그러면서 딱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마당 있는 집이요. 서울 어디 번쩍거리는 아파트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 끌고 나가면 풀냄새가 나는 작고 낮은 집. 나만의 마당. 나만의 공간. 그 꿈 하나를 붙잡고 20년을 참았어요. 점심도 편의점 도시락, 명품은 한 번도 산 적 없이.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2026년 봄에 경기도 외곽, 양주 어느 조용한 동네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당 있는 집이었어요. 이사 첫날 저는 텅 빈 마당에 접이식 의자 하나 꺼내놓고 커피를 마셨어요. 봄 햇살이 얼굴에 닿고 바람에서 흙 냄새가 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냥 혼자 커피 한 잔인데. 그래도 눈물이 났어요. 나 이걸 위해서 살았구나 싶었거든요. 이사한 지 이틀이 지났어요. 짐은 대강 정리가 됐고 이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하실은 처음엔 그냥 창고로 쓰려고 했어요. 예전 주인이 쓰다 남긴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녹슨 공구들, 페인트통, 낡은 박스들. 그걸 다 치워내는데 한나절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박스들을 옮기다 보니까 벽 한쪽에 낡은 철제 선반이 붙어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대충 보면 그냥 선반인데 선반 뒤쪽 벽이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벽이랑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선반을 옆으로 밀어봤어요. 무거웠지만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밀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문 하나가요. 높이가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른이 서서는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죠. 몸을 잔뜩 웅크려야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자물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문손잡이만 달려 있었고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나무가 회색으로 바랬더라고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은 무서웠어요. 괜히 뭐가 있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동시에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뭔지. 결국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허리를 반쯤 숙여야 했어요. 좁은 통로가 한 3m 정도 이어지다가 그 끝에 조금 더 넓은 방이 나왔어요. 창문은 없었어요. 하나도요. 핸드폰 불빛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 빛 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발자국을 떼면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코를 막아도 먼지 냄새가 올라왔고 거기에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꿉꿉하고 눅눅한 냄새가 섞여서 숨쉬기가 불편했어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구석에 낡은 재봉틀이 있었어요. 60년대 스타일의 발로 밟는 재봉틀이요. 그 위에 천 조각들이 쌓여 있었는데 접혀 있는 걸 살짝 들어봤더니 아주 작은 아이 옷이었어요. 베네 저고리 크기. 흰색이었을 텐데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녹슨 의료기구처럼 생긴 물건들이 있었고 깨진 도자기 인형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구석, 나무 상자 위에 올려진 낡은 공책 한 권. 표지에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정숙. 그리고 그 아래 연필로 힘줘 눌러 쓴 글씨. 나는 여기서 나가지 못했다. 아이만 나갔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한참을 그냥 서 있었나 봐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굽은 자세라 뻐근했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그 공책을 안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바깥 공기가 이렇게 귀한 줄 처음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 아세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온몸이 먼저 아는 그 기분이요. 저는 그날 밤 식탁에 앉아서 그 일기장을 폈어요. 손이 좀 떨려서 진정하려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셨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1984년 8월 3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야만 한다. 이정숙. 당시 나이가 20이었어요. 일기를 읽어나가면서 조금씩 정숙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정숙은 이 집 주인이 아니었어요. 집 주인은 노씨 집안, 당시 건설업으로 꽤나 큰 돈을 번 집안이었어요. 정숙은 18살 때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어요. 먹고 살 데가 없어서요. 처음엔 그냥 열심히 살았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밤늦게 잠드는 생활을요.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밥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걸로 감사했다고 일기에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노씨 집안이 정숙을 어떻게 대했는지 일기 초반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노씨 부인이 하루는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집어들다가 정숙을 불렀대요. 야, 이 쌀밥이 뭐야? 내가 언제 이걸 먹으라고 했어? 우리 식구 밥은 따로 안 해? 정숙이 어리둥절해서 어머니, 같은 쌀로 지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노씨 부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대요. 같은 쌀. 너는 식모잖아. 우리 집 밥 먹을 자격이 있어? 너 먹으라고 보리쌀 따로 사뒀잖아. 내 분수를 알아야지. 20도 안 된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리쌀로 밥을 지었다. 딱딱했다. 괜찮다. 이 집에서 자고 먹는 것만으로 감사하자. 그 문장이 더 슬펐어요. 화를 낼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던 거죠. 그리고 2해가 지났을 때 노씨 집안 장남 노철수가 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에 내려온 거였는데 정숙은 그게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잘해줬대요. 밥 먹을 때 눈인사도 해주고 심부름 시키면서 수고했다는 말도 해줬다고요. 어느 날은 정숙이 무거운 쌀자루를 마당에서 들고 오다가 비틀거렸는데 철수가 뛰어나와서 이리 줘요. 내가 들게요. 했대요. 정숙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20살 정숙에게는 그게 세상 다정한 거였나 봐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 박혔으면 일기에 적어뒀겠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일기에는 그날 이후로 글씨체가 달라져요. 흔들리고 뭉개져서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싫다고 했는데 소용없었다. 그 한 줄을 읽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숙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20살이었어요. 의지할 사람도 도망갈 곳도 없는 20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 정숙은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노씨 부인에게 털어놨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온몸이 떨렸을 텐데.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노씨 부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표독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그게 누구 아이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 도련님이라고 말했대요. 노씨 부인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그리고는 다시 새빨개져서 소리쳤대요. 인연이 미쳤어? 내가 지금 감히 누구 이름을 들먹여? 우리 철수가 왜? 거지 같은 너를 왜? 내가 꼬드긴 거 아니야? 정숙이 울면서 아니라고 제가 원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노씨 부인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닥쳐. 소리 지르지 마. 이웃에서 들리면 어떡하려고.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있어. 그날 밤
노 씨 어르신이 정숙을 안방으로 불렀어요. 60대의 노 씨 어르신은 평소에도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었대요. 웃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일기 초반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정숙을 앉혀놓고 담배 한 대를 천천히 피우면서 말했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 뱃속 거 없애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낳거나. 그 대신 어디서도 이 일 입 밖에 내면 안 돼. 만약 입을 열었다가는 너 살던 대로 당장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내 말 알아듣겠어? 일기에 이 장면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왔는데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대요. 눈물 보이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이를 지우면 나는 평생 이 집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건 더 못한다. 정숙은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일기에 썼어요. 이 아이는 나한테 잘못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정숙은 지하방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들어갔던 그 방이요. 창문도 없고 공기도 죽어있는 그 방. 짐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았대요. 노 씨 부인이 팔을 잡고 지하실로 끌다시피 데려가서 그 방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서 나 아무도 모르게 소리는 절대 지르면 안 돼. 알겠어? 밥은 하루 한 번 넣어줄 거야.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게 일기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어차피 너 같은 거 신경 쓸 사람도 없잖아. 저는 그 문장에서 일기를 내려놨어요. 한동안요. 어차피 너 같은 거 신경 쓸 사람도 없잖아. 이 말을 20살 아이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방에서 정숙은 5달을 있었어요. 일기에 날짜가 하나씩 기록돼 있었어요. 어떤 날은 길게, 어떤 날은 짧게.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날짜만 적고 아무 말도 없이 끝나 있었어요. 1984년 10월 11일. 배가 많이 불렀다. 오늘은 밥이 안 와서 저녁에 물만 마셨다. 1984년 11월 3일. 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 목소리였다.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다. 나 때문인가 싶었다. 나 때문이면 좋겠다. 아니면 더 슬프니까. 1984년 11월 29일. 밥을 잘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겠지. 먹기 싫어도 먹었다. 1984년 12월 7일. 철수가 왔다.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미안하다고. 눈이 빨개 있었다. 그 눈빛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서 더 무섭다. 그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진심인 것 같아서 더 무섭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20살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진심이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요. 실제로 철수는 그날 이후로 다시 오지 않았어요. 책임감 없는 그 인간도 자기 부모와 다를 게 없는 거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자신의 죄책감을 좀 씻고자 했을 뿐이죠. 그런데 정숙의 일기엔 그 이후에도 위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기록돼 있어요. 노 씨 부인이 지하 계단 앞에서 정숙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문을 안 열고 계단 위에서 고함을 쳤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야, 거기 있어. 아직 때가 안 됐어. 소리 지르지 마. 위에 손님 와 있어. 알아들어? 정숙은 배가 아파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소리를 참았대요. 위에 손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일기 한 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태어나서 살지만 감정이 있는데, 왜 난 태어났을까? 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운명일까? 난 왜 태어났을까? 그 문장이 읽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그 방을 몇 번 더 들어갔어요. 낮에 밝을 때. 혼자지만 낮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요. 방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다가 바닥 한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나무 판자가 다른 곳보다 좀 높이 솟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판자 틈새에 손톱을 넣어서 당겨봤더니 들렸어요. 그 아래에 낡은 나무 상자들이 줄줄이 쌓여 있었어요. 처음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그게 뭔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칙칙하고 묵직한 금속 덩어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거든요. 손으로 하나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어요. 그리고 핸드폰 불빛을 그 위에 가져다 댔을 때 노란 빛이 반짝였어요. 금이었어요. 상자가 5개였고 각 상자에 6개에서 7개씩 들어있었어요.
합치면 32개.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금괴를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소름 돋는 걸 발견했어요. 각 금괴 한쪽 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노씨 집안 가주의 이니셜과 연도가요. 1978년, 1980년, 1982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중 하나 1984년이라고 새겨진 것 위에 뭔가 검붉게 굳어 있었어요. 핏자국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금괴를 바닥에 내려놓고 방을 뛰쳐나왔어요. 심장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차분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금괴가 왜 하필 이 방 바닥 아래에 있었을까? 정숙은 어느 순간 이 금을 봤을 거예요. 방 안에서 이 방 저 방을 기어다니다가 바닥 판자가 들리는 걸 발견했을 거예요. 아니면 금괴를 숨기러 내려온 사람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요. 노씨 집안이 왜 정숙을 이 방에서 끝내 나오지 못하게 했는지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임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금이 문제였어요. 정숙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닿길 바라며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들을 계속 발굴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나왔는데 식탁 위에 일기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지막 몇 장은 아직 못 읽은 상태였어요. 무서웠지만 읽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정숙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몸이 이상하다고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계단 위에 대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위에서 노씨 부인 목소리가 들렸대요. 조금만 있어. 의사 부르면 어떻게 돼? 다 소문나잖아. 내가 알아서 해. 21살짜리 아이한테 아무것도 없는 지하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으라고.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1985년 1월 11일 사내아이였다. 울음소리가 크고 건강해 보였다.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민준이 하늘이 준 아이니까. 그리고 그 아래 그들이 데려갔다. 안 된다고 내 아이라고 소리쳤는데 발길질을 했다. 너무 아팠다. 배가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제발 잘 살아라. 민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넌 반드시 행복하게 잘 살아주렴. 미안하다, 아가. 그리고 아주 흐린 글씨로 마지막 줄.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줘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덮으면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40대 다 된 어른이 새벽에 식탁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닦았어요. 문 좀 열어줘요. 그 한마디가 41년 동안 그 방 안에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어요. 이 주소로 옛날에 사망신고가 접수된 적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관련 서류를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꽤 오래 뒤적거리다가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예전에 살았던 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1985년 3월. 이 주소지에서 무연고 여성 사망 신고가 접수됐었어요. 이름 이정숙. 당시 만 21살. 사인은 과다출혈.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주차장까지 걸어와서 차 안에 앉았어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과다출혈이요. 아이를 낳고 피가 멎지 않아서 그 방에서 혼자 죽은 거예요. 도와달라고 소리도 질렀겠죠. 문을 두드렸겠죠. 근데 아무도 안 열어줬겠죠. 노씨 부인은 위에서 들었을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요. 문을 열면 정숙이 살아나오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노씨 집안은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해버렸어요. 흔적 지우듯. 그게 1985년 3월의 일이에요. 저는 2026년에 이 집을 샀고 41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방이 다시 열렸어요. 정숙의 이름 석자를 누군가가 기억해주기 위해서. 민준이. 일기에서 정숙이 지어준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복지부 관련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985년 초 이 주소지 인근에서 아기가 보육원에 맡겨진 기록이 있는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서류가 디지털화도 안 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2달을 뒤졌어요. 주말마다 도서관 가서 옛날 신문도 뒤지고 보건복지부에도 민원 넣고 지인 중에 사회복지 일하는 사람한테도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윤아 씨, 충남 쪽 오래된 보육원 기록에서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맞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봐요. 그리고 충남의 한 보육원 기록에서 발견했어요. 1985년 1월 신생아 남아 입소. 출생지 미상. 이름 없음. 보육원 원장이 강시성을 붙여 강민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기록이 함께 있었어요. 이름이 같았어요. 이정숙이 일기에 적어둔 그 이름이랑 똑같았어요. 그 보육원은 2000년대 초에 문을 닫았는데 마지막 기록에 강민주는 성인이 되기 전 스스로 보육원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후 기록은 국민건강보험 주소지 기준으로 충남 어느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주소지를 찾아서 내려갔어요. 충남 어느 시골 마을. 차가 간신히 한 대 다니는 좁은 골목 끝에 반지하 집이 있었어요. 계단 몇 개를 내려가서 낡은 문 앞에 서는데 그때서야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이 사람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게 다 제 착각이면 어떡하지? 그냥 돌아갈까? 근데 발이 안 움직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키가 크고 말랐어요. 얼굴에 작은 흉터가 2개 있었고 손은 거칠었어요. 막노동 오래 한 사람 손이었어요. 눈빛은 경계하는 것 같았고 그냥 무뚝뚝하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일기장부터 내밀었어요. 민준 씨 어머니 이정숙 씨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찾았어요. 읽어보실 수 있어요? 민주는 한동안 그 공책을 쳐다봤어요. 받으려다가 안 받으려다가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은 작았어요. 라면 박스 몇 개, 공구가 담긴 가방, 낡은 이불 하나. 삶의 흔적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민주는 일기를 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20분쯤 됐을까요? 민준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을 피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찾으러 다녔어요. 보육원 나오고 나서도, 성인 되고 나서도요. 근데 항상 벽이었어요. 기록이 없다. 모른다. 그런 말만 들었어요. 그러다 포기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언제 포기했어요? 30 넘고 나서요. 찾아도 안 나오면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요. 나를 버린 사람인데 왜 찾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일기 읽으셨잖아요. 민준이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압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덜 아프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민준도 눈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봤어요. 2 사람이 그 좁은 방에서 말없이 같은 슬픔을 나눴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슴이 먹먹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차 타이어가 터져 있었어요. 아침에 나왔더니 앞 타이어 2개가 납작했어요. 못이 박힌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수리기사 불러서 보니까 밸브가 인위적으로 열려 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집에 들어왔더니 지하실 선반 위치가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밀어놓은 방향이랑 달랐어요. 누군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요. 그리고 우편함에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었어요. 봉투에 이름도 없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는데 그 집에서 발견한 모든 것은 우리 것이다. 조용히 사라지면 살 수 있다. 이 편지를 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민준한테 연락했어요.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목소리가 갈라졌나 봐요. 민준이 말했어요. 거기 있어요. 지금 올라갈게요. 3시간 뒤에 민준이 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었어요. 많이 무서웠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너무 무서워요. 민준이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오늘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민준과 함께 조사를 해봤어요. 노 씨 집안 3세, 그러니까 노철수의 손자가 현재 그 지역구 시의원이었어요. 지역 토박이 유지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시의원이 오래전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정숙의 사망 기록이 시스템에서 불완전하게 처리돼 있었던 것도 누군가 고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집안은 이 비밀을 지우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그날 밤 자료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3대가 똑같이 잔인하고 악독할 수 있는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덧붙였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나는 괜찮아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같이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예요. 41년 전에 그 방에서 혼자 죽은 21살짜리 여자를 위해서요. 처음으로 이 일이 저 혼자 감당할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든 옳은 방법으로 끝내야 한다는 걸 직감으로 느꼈어요. 이게 내가 여기 이사 온 이유고 이 사람을 만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너무 가여운 20대의 그 여자를 나까지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금괴 출처에 관한 기록들, 노 씨 집안과 연결된 건설업 비리 정황, 이정숙의 사망 기록, 그리고 협박 편지까지 모두 정리해서 두 곳에 동시에 넘겼어요. 언론사 한 곳, 그리고 경찰이요. 민주는 이 과정에서 내내 옆에 있었어요. 서류 정리 도와주고 법률 조언 들을 때 같이 앉아있고 말수는 많지 않은데 필요한 순간엔 꼭 있었어요. 많이 공부하진 못했지만 민주는 머리 회전이 너무나 빨랐어요.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지만 안타까웠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똑똑하게 잘 자랐을까? 어느 날 밤에 두 사람이 자료 정리하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서류 펼쳐놓고 라면 먹으면서 민준한테 물었어요.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 집안이요? 민준이 라면 한 젓가락 먹으면서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그 사람이 더 생각나요. 엄마가요. 혼자 그 방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준이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다가 말을 이었어요. 나 보육원에 있을 때요. 원장 선생님이 한번 그랬어요. 너는 엄마가 사정이 생겨서 못 키운 거래요. 나쁜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민준이 잠깐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크면서 다시 생각하면 그냥 달래려고 한 말이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일기 읽었잖아요. 민준이라면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어떤 의미인지를, 왜 태어났을까라고 적혀있던 그 일기장 물음에 대답은 민준 씨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노 씨 시의원은 구속됐어요. 4대에 걸쳐 덮어온 비리가 언론에 공개됐고 지역에서 꽤 큰 파문이 됐어요. 금괴는 국가에 신고했어요. 전문가를 통해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 씨 집안의 불법 자산임이 확인됐고 이정숙의 유일한 혈육인 민준한테 일부 보상이 귀속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민준한테 전하는데 민준 표정이 묘했어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뭔가 복잡한 것도 섞인 표정이요. 저는 말했어요.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요. 당신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거잖아요. 민준이 한참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저 목공 잘해요. 마당 울타리 오래된 것 같던데 고쳐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진짜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민준이 저한테 처음으로 한 농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고 싶다는 말이었겠죠. 우리는 이정숙의 무덤을 찾았어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된 거라
납골당 한 켠에 이름도 없이 번호로만 관리되고 있었어요. 번호를 찾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민주는 그날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오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한참 뒤에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생긴 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말했어요. 일기 글씨체는 봤잖아요. 꾹꾹 눌러 쓰는 사람이던데. 그런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흐릿하게 쓰면 흐릿하게 남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기억되고 싶었던 거예요. 민준이 그 말을 듣더니 눈을 감았어요. 나중에 작은 비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정숙, 1964년생. 사랑했던 아들이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비석 옆에 민준이 나무로 직접 깎은 작은 꽃 조각을 놓았어요. 서툰 솜씨였어요. 그래도 꽃이란 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말이 적고 표현이 서툰 것 같아도 마음이 깊은 사람. 그로부터 6달이 지났어요. 늦가을이 됐어요. 민준이 말한 대로 마당 울타리를 고쳐줬어요. 기왕 하는 거라면서 마당 한켠에 작은 나무 벤치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어느 주말 오후에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2개의 커피잔이요. 이사 첫날 혼자 마시던 그 커피 자리에 이제 잔이 2개가 됐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상한 여자다 싶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일기장을 내미니까요. 저는 웃으면서 물었어요. 지금도요? 민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지금은 다른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요? 어쩜 엄마가 이어준 인연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편안하고 좋아요. 저는 웃었어요. 민준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커피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민준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민준이 잡힌 손을 놓지 않았어요. 늦가을 햇살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단풍이 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을 사면서 나 혼자만의 세상을 원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쉬고 싶었어요. 20년을 그 꿈 하나로 버텼거든요. 근데 이 집은 처음부터 저한테 다른 걸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혼자여도 괜찮지만 같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오래된 상처는 기억해주는 사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아문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지하방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그 방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먼지도 닦고 환기도 시키고 작은 창문을 하나 뚫었어요. 이제 햇빛이 들어와요. 그 방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거기에 이정숙의 일기장을 다시 놔뒀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짐을 혼자 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어느새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마당 있는 집이 저한테 가르쳐준 건 이거였어요.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 이정숙은 41년을 그 방 안에서 기다렸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기록도 없어도. 근데 결국 기억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차피 너 같은 거 신경 쓸 사람도 없잖아. 라는 말을 들었던 20살짜리 아이가 결국은 그 아이를 위해 비석을 깎아주는 아들을 갖게 됐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래도 결국엔요. 늦어도 언젠가는 열려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돼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